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북한의 도발.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도발의 수위 또한 높아지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북방 한계선, 비무장지대에서도 자행하는 북한의 도발. 세습 독재를 이어가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들. 수십 년간 이어진 북한 도발의 시작은 어디인가? 우리 민족은 저 길고도 암울했던 일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광복의 새날을 맞이했다. 1945년 8월 15일.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드디어 한반도에 광복이 찾아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반도 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과 소련군의 입성이 결정되고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북은 소련 군정이, 이남은 미 군정이 들어섰다. 당시에 그 38선의 결정은 많은 걸 염두에 두고 결정된 건 아니에요. 미국이 소련군이 38선 일대로 이제 입국을 해서 남하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련군의 어떤 그 한반도에 대한 어떤 독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결정된 건데 2차 대전이 끝을 향해 가던 1945년 미국은 일본 본토 공격에 여념이 없었다. 사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면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면은 소련에게 가급적 빨리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참전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소련이 이런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죠. 테헤란에서도 그렇고 얄타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결국 일본은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소련이 만주와 한반도로 진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만주와 한반도로 진공을 시작했을 때 사실 일본군이 실질적으로 소련군을 저지할 만한 전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8월 24일 날 평양까지 소련군이 들이닥치는 상황들이 발생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소련은 자신들이 진주한 지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소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지선을 제안했던 거고요. 그것이 38도선이었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분리선에 불과했던 38선. 문제는 38선을 두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였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을 하는 동안에 미국은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에 대한 전후 통치 방안을 구상을 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탁 통치를 구상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스스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봤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걸 가르쳐줄 생각으로 신탁 통치를 계획했었고요. 장기간의 목표라기보다는 전후철의 과정으로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관리하고 나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38선 이북을 담당한 소련의 목적도 같았을까? 그 스탈린이 1945년 9월 달에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 슈티코프 장군이라고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을 기지로 만들고 그리고 조선반도 지역을 적색화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고 우리는 해방자로 들어왔다고 선전을 해요. 그래서 소련이 사실 들어온 목적은 형식적인 목적은 38선 이북에서의 일본군이 무장 해제이긴 하지만 소비에트 정권을 북조선 지역에 만드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적색화를 목표로 들어온 소련 군정은 제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한다.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심어준 것이다. 또한 일반인 왕래를 제한하면서 38선 이북을 단계적으로 봉쇄해 나간다.
미군이 한반도에 본격 입성하기 전 벌어진 일이었다. 소련군은 자신들이 진주한 지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자신들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할 대리인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소련군 대위로 활동하던 김일성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 그에게 점령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요. 다만 그 당시 이미 북한에는 오래는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조만식 선생 같은 민족주의자들도 있었는데 이런 세력들을 배제하고 김일성에 권력을 주게 됩니다. 이북 지역 적색화를 담당할 인물로 소련은 김일성을 선택했다. 소련의 지지를 얻고 김일성은 북한의 핵심 인물로 급성장한다. 이제 20대 때 이제 소위 그 동북항일연군에 들어가요. 동북항일연군에 들어가서 하다가 일제 토벌이 심해지니까 동북항일연군의 많은 부분이 연해주로 소련 국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들어가서 이제 1941년도에 정식 소련 공산당에 입당 초원서를 내고 입당을 해요. 입당을 하고 그다음에 1942년도는 소련 극동군 제88 보병 저격 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로서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소련군이 먼저 들어왔고 8월 26일 날 결국은 김일성이는 9월, 10월 사이에 그때 이제 김일성이 소위 빨사람들 수십 명이 들어와서 결국은 슈티코프나 25군 사령관 레베데프 같은 사람이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5년 동안 교육을 했으니까 북한의 소비에트화는 충분히 쉽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김일성을 내세우고 공산당 책임비서로 만드는 거죠. 1945년 11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세워지며 북한의 공산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소련의 신임으로 권력을 잡은 김일성에게 대항할 적수는 없었다. 미군정이 남한을 통치하던 당시 상황이 소련이 북한을 통치하던 상황과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45년 말부터 46년 초에 발생하는데요. 모스크바에서 신탁 통치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됩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회의체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대단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일제 36년에 그 식민 통치를 겪어냈는데 이제 또다시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5년간 또다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신탁 통치안에 반대하는 반대 운동이 극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신탁 통치에 대한 적대감과 미소군의 철수 시기에 대한 남과 북의 입장 차이 등 한반도 내 준비된 단일 정부를 만드는 길은 쉽지 않았다. 결국 유엔 총회에서 남북 총선거로 단일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1948년 1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에 파견된다. 한국의 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 한국위원단을 서울에 파견해왔다. 우리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찾게 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할 것을 굳게 맹세하며 인사를 교환했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이들을 반기지 않았고 한반도 단일 정부 수립 시도는 좌절된다. 결국 한국에서라도 총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인식은 우리의 사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 선축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발표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다. 공식적으로 김일성 천하가 시작된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그 남한보다 정부 수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 남북한의 그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남측이 먼저 그 단독 정부를 수립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이 공화국을 만들게 됐다라고 이제 남한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남과 북, 각기 따로 정부 수립을 발표하자 38선 인근에서는 전례에 찾아볼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나마 초기에는 미소군이 38선 주변에 이제 그 초소를 설치하고 결국 이제 한국 경찰, 북한에는 북한 경찰, 그다음에 청년 단체를 이제 지원받아서 초소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 그 어떤 분쟁은 그거는 뭐 이후에 전개됐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여러 가지 이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소규모 교전이 전부였던 38선 국경 지역. 그러나 한국과 북한의 정부가 수립되고 미소군의 철수 시기가 논의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소련군이 먼저 철수 의사를 타진했고 미군 역시 철수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46년도에 임시인민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김일성 중심의 체제가 이미 갖춰진 상태였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소련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전력을 증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좀 더 안정하게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소련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북한을 봐서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남쪽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진 것이고요. 소련군이 철수하자 북한 38 경비여단이 자리를 잡았다.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1947년 48경부터 이 일제 낡은 무기를 소련군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시작해요. 그것이 아마 김일성이 하고 싶었던 제일 큰 일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북한은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은 완전히 정예화된 기계화 군단들을 가지게 된 거죠. 북한은 일찌감치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군사 양성에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장서를 공식 발표한다. 당시 한국의 군사력은 어땠을까?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미 군정이 실시가 됐잖아요. 미 군정에서는 소련과의 약속 혹은 관계를 의식해서 정식적인 군대는 만들 수 없었고요. 대신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대랑 비슷한 경비대를 만들었습니다. 1946년 1월 치안 유지를 위해 창설된 한국의 국방경비대. 현재 육군 사관학교 자리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육군의 모체가 되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독립국가이긴 했지만 다시 미군정의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복을 만들어 입기보다는 당시 일본군이나 아니면 미군들의 군복을 개량해서 입는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조국 수호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에 전 병력이 지금과 같이 총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일본군이 놓고 간 아리사카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미군의 에만 계열을 갖고 무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량이 병력보다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기가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은 빠르게 공산 체계를 완성했고 정규군까지 창설했다. 내부 혼란 수습을 위해 미군의 잔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8선 인근 지역은 한국과 북한 병력이 대치하게 되었다. 미소군의 철수는 곧바로 남북 간의 충돌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통제되고 있었던 상황과는 달리 49년 특히 초부터는 남북 간의 경비대라든지 38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년단체, 경찰들이 이제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횟수가
잦아지고 점점 충돌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게 되죠. 미소군이 철수한 1949년 한반도의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진다. 38선 인근에서는 대규모 병력이 투입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충돌 횟수도 점점 잦아졌다. 주한미 군사군단에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 1949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낸 집계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북한이 38도선을 이 기간 동안에 총 580회 침범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인과 우리 경찰이 416명이 전사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또 부상자가 111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행방불명이 1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월까지 상당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죠. 1949년 38선 인근에서 발생한 전투는 특히 개성과 옹진에서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이 옹진 지역과 그 개성 지역은 38선 충돌에 상당히 그 진원지 역할도 하게 되는데 남북 간에 모두에게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옹진반도의 경우는 수도 서울 또는 평양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하고 있고 안보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특히 이제 개성 지역은 옹진도로 들어가는 바로 이제 관문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측에는 개성 북방에 있는 그 고지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상황이었죠. 38선 지역과 맞닿아 있어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중요했던 개성과 옹진 반도. 관문 역할을 했던 이 두 지역을 선점하려면 충돌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6.25 전쟁은 송악산과 옹진반도에서 이미 시작을 했다. 한국군이 여기서부터 도발을 시작한 것이 한국전쟁의 기원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49년 5월 4일 이제 개성 지구입니다. 이때 북한의 38경비대가 개성 쪽에서 진지공사를 하고 있던 우리 국군을 공격해 와서 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개성 방면을 담당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 전체가 참여하는 사단급의 대규모 전투로 발전하게 된 거죠.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개성과 옹진 반도. 이곳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19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은 대지를 뒤흔드는 굉음으로 가득 찼다. 이전과는 다른 대규모 충돌이 시작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이 뭐 포격을 한다든지 양측 간의 어떤 소총 사격을 한다든지 해서 큰 그 전투가 아니었는데 5월 4일의 경우는 북한이 송악산 38선 바로 남쪽에 있는 이구이 고지라든지 유엔 고지라든지 비둘기 고지라고 하는 그런 지형이 38선 바로 남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벙커를 설치하고 이 기관총 진지까지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국군이 이제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공격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그 6탄 식용사가 그 벙커를 파괴하는데 그 희생이 됐던 그런 그 사건이기도 하죠. 북한군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수류탄과 박격포탄을 들고 전장에 뛰어들었던 6탄 시병사. 그들의 헌신과 용맹함은 지금도 국군의 귀감으로 회자되고 있다. 계속 이 일대에서 치열한 이제 고지쟁탈전이 벌어지게 됐고 6월 달에는 1사단장이었던 김석원 준장이 직접 이제 1사단
일련다한테 명령을 해서 송악산 자체를 뺏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송악산을 우리가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송악산에서 무려 거의 한 달 동안 서로 뺏고 빼앗기는 고지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이 지역에서만 연대급 이상의 전투들이 벌어졌고, 결국 여기서의 치열한 전투를 기점으로 옹진반도부터 시작해서 38선 전역으로 국지전이 확대가 되게 되는 거죠. 38선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투는 49년 3월 소련과 북한의 협정 체결에서부터 시작됐다. 김일성이 군사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네, 그래서 김일성은 스탈린을 만난 자리에서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일종의 군사 원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략 한 100만 루블 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마도 김일성이 이렇게 스탈린에게 제시했던 군사 원조의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6개 보병 사단, 그리고 3개의 기계와 아마 여단들을 재래식 무기와 여러 가지 탄약으로 무장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 나아가서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전투기 100기 정도, 폭격기 30대, 그리고 정찰기 20대를 포함한 전쟁 수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이런 필요한 차관 이외의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스탈린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조소 협정 당시 소련의 최신식 무기를 지원받기로 합의하고 북한 내에 각종 군수물자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소련의 지원을 얻고 1949년 38선 국지전에서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 작은 전쟁이라고 불렸던 옹진반도에서의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북한은 옹진반도 점령에 진심이었다. 이 옹진 지역에서의 8월과 10월의 상황은 마치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그런 전투였습니다. 1949년 8월 4일 북한군이 옹진 지역을 대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옹진 지역에 위치해 있던 5개의 면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옹진 지역 대부분을 이제 그 북한군에게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옹진지구 전투사령부라고 하는 부대가 이제 편성이 돼서 반격 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결국 이제 옹진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10월에도 북한이 다시 옹진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때는 8월 공격보다는 규모가 더 커진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북한은 옹진 지역을 확보하면서 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그런 위치를 갖고자 옹진 지역을 이제 공격한 것인데, 옹진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 전선이 이제 축소가 되고 남쪽을 공격하기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가장 치열했다는 옹진반도 전투. 국군의 피해가 심각했던 그때 북한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 북한이 당시 사용했던 주력 소총은 모신나가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때 러시아에서 만든 소총인데, 상대적으로 고장이 덜 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공산국가의 주력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소련 같은 경우 북한에게 1948년, 49년에 거쳐서 10,000점에 가까운 총을 보급을 했기 때문에 당시 북한의 주력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국방경비대는 일본군이 놓고 간 아리사카 994 소총을 주로 무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리사카 994 소총은 1930년대 일본의 주요 소총이었고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의 주력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광복 이후 국방경비대가 창설되고 일본군이 놓고 간 이 아리사카 994 소총을 북한 간의 국지전에서 주력 무기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은 바로 포격이었다.
이 60mm 박격포는 1930년대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때 주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49년 주한미군이 이제 철수하면서 우리나라 군에게 인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무기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사거리가 1km 정도 되고 고지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곡사포는 1950년 이전에 북한군이 38선 근처에서 사용했던 북한의 주력 122mm 곡사포입니다. 이 곡사포는 원래 소련에서 개발된 곡사포인데요. 이것을 소련이 북한에게 제공함으로써 북한군의 주력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사거리가 10km 넘기 때문에 당시 우리 아군의 주요 무기였던 60mm 박격포보다 그 사거리가 10배 가까이 길어 화력적으로 더 북한이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국군과 북한군의 전력 차이는 구소련 극비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격한 전력 차이로 49년 8월과 10월 옹진 음파산 전투에서 승리한 북한군. 은파산, 이 산의 허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북위 38도선이 지나간 높고 낮은 봉우리들을 거느리고 선 은파산은 옹진 반도를 지배한. 이리하여 이 산을 사이에 두고 혁명과 반혁명 간의 피어린 싸움이 벌어진.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 은파산 전투라고 하면 은파산 전투에서 한국군이 은파산을 빼들기 위해서 침략을 했는데 38경비대가 막아놔서 거기서 승리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옹진반도나 개성은 평양처럼 생각했던, 북한처럼 생각했던 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단 그 선 거진 거에 의하면 그게 명백하게 선을 어떻게 그어요. 마을 지나가고 강 지나가고 뒤에 언덕이 있고. 그런데 삶의 터전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미소 군정을 위해 그어졌던 38선. 이는 남과 북의 경계까지도 모호하게 만들었다. 사실 그 당시에 정확한 측량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군도 그렇고 국군, 그다음 소련군과 북한군 역시 마찬가지 일본군이 작성했던 지도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8도선을 그었을 때 고지며 골짜기들이 복잡하게 있는 지형에서 과연 어느 쪽이 북한 지역인지 어느 쪽이 한국 지역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했었죠. 개성 송악산 같은 경우에 292고지 정상은 38도선 이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군이 점령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옹진반도에 있는 은파산 같은 경우도 역시 은파산 정상은 북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군이 10월 달까지 점령하고 있었고, 그 아래 불악산은 또 북한군이 점령하는 아주 기묘한 형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군의 지휘관들도 그렇고 북한 측도 그렇고 당시에 38도선 이남이나 이북이냐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가 먼저 중요한 고지를 차지해서 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더욱 격렬해지는 38선 인근의 충돌이 미국과 소련에게는 반가울 리 없었다. 한국과 북한의 갈등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었으며 자칫 미소 진영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던 시기였다. 1949년 38선 인근의 국지전은 미국과 소련의 중재로 더 이상의 확전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엄청난 피해로 인해 한국과 북한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오직 김일성만이 38선 국지전 결과에 만족해했다. 그러니까 김일성으로서는 은파산 전투를 해보고 개성 전투를 해보고 소련군 무기로 강력히 무장을 했으니까 별로 한국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적 요인을 빼놓고서라도 북한군 훔쳐서라도 이것은 한국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이런 교훈을,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개성 송악산 전투하고 은파산 전투, 옹진반도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선 인근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건 누군가에겐 기회였다.
38선 이남에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를 시작했고, 동시에 김일성은 남침 공격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 (1994년) 공개된 구소련 극비 문서에는 당시 전쟁에 대한 김일성의 욕망이 담겨져 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그 회담은 이제 3월 5일이었는데 스탈린이 북한에서 온 여정은 어땠느냐, 뭐 일행 중에 뭐 아픈 사람은 없느냐 하는 이런 가벼운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김일성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묻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과연 남침 계획을 언제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점을 보면은 사실상 이 공개된 3월 5일 회담록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회담이 3월 7일, 3월 11일, 3월 14일 최소한 3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이 3차례의 회담에서는 북한 대표단 전체가 아니라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통역이었던 이제 문일, 이렇게 3명 정도만 스탈린을 만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최근에 러시아 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을 보면 바로 이 3월 7일 날 스탈린과 이 김일성이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이 남한에 대한 무력 공격, 무력 통일의 어떤 계획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이 몇 가지 김일성의 이런 남침 계획에 대해서 그 반대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군사력이 남한을 압도할 만큼의 그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또 두 번째는 미국의 개입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속전속결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이것이 미국의 개입으로 이어지고, 이럴 경우에 소련까지 이 전쟁에 개입이 되게 되면 소련마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 모든 계획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어쨌든 미소 간에 1945년 8월 한반도가 광복을 맞은 이후에 소련과 미군 간에 일종의 북위 38선을 가름으로써, 이렇게 정함으로써 서로 간에 작전 지역을 구분했던 일종의 협정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는 이런 이유들로 김일성의 의도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또다시 남침 계획을 주장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소련에서 그 49년도에 핵폭발 실험을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49년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창설이 되고,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49년도 초부터 시작돼서 그 후반으로 가면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49년도로서는 김일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소련, 중국 든든한 뒷배들이 강해지고, 자기네가 좀 이거 고려로 상황을 삼았던 미군이 다 나가고,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다. 때마침 불어온 동북아시아의 공산화 바람. 김일성은 이때를 놓칠 수 없었다. 일단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국공내전에서 참여했던 북한 조선인 부대가 있었습니다. 동북 항일연군 등의 그런 조선인 부대가 이제 더 이상 중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의 그 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국공내전 과정에서 그 훈련을 받은 좀 트레이닝을 받은 군인들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 조선인 부대를 귀환을 요청하고 일부가 귀환하게 됩니다. 북한을 지지해줄 동지가 늘어나자 본격적으로 남침 계획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이제 머릿속에 전쟁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찬 김일성. 한국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들 빨치산 운동으로 시선을 돌린다.
1948년도에 강동 정치군사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 말하면 남파 공작원을 양성하는 게 강동학원인데 48년부터 시작된 남조선 유격대가 50년 봄까지 계속해서 동해안 쪽으로 점점 치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한꺼번에 뭐 700명, 600명 뭐 이렇게 들어와서 총 2,400명의 유격대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6.25 전쟁 준비를 위해서 남한 지역을 교란을 시키고 민심을 혼란에 빠뜨리고 서쪽에서는 땅을 먹으려고 그러고 동쪽에서는 민심을 교란시키고 결국은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남한 사람들한테는 의식을 심어주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유격대들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치산 토벌을 위해 국군과 경찰이 대거 투입되고 빨치산 2천여 명을 사살 또는 생포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그러나 빨치산 토벌작전으로 인해 한국의 병력은 분산되었으며 그 틈을 타 38선 국지전은 더욱 심화되었다. 만일을 대비한 국군의 대책이 필요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문서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인데요. 1호부터 37호까지는 사실 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38호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막을 것인가에 대한 방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쉽게 말하면 38선을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고수방어입니다. 그래서 38선을 지키는 부대들이 3선 방어를 하는데 1선에서 안 되면 2선으로 물러났다가 3선까지 물러나는 동안에 후방에 있는 부대들을 동원해서 역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습을 통해서 다시 38선을 이제 뺏는 개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38선을 막는 지역 방어고 고수 방어인 거고, 다만 옹진반도를 지키는 뭐 독립연대 같은 경우는 뒤로 빠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배를 타고 인천으로 철수해라. 그리고 개성 일대를 막는 1사단 같은 경우도 뒤로 바로 이렇게 빠지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1사단은 임진강 남한으로 가서 북한을 방어해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렸던 거죠. 심상치 않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1950년 3월 국군 방어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훈련이나 제대로 된 준비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만들어 놓고 3개월 뒤에 이제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이 계획을 이제 각 사단에 하달을 해서 사단도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방어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또 만들어 놓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사실상 당시에 전방에 있었던 38선을 지키고 있었던 국군 사단들에게는 이걸 방어를 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자체적인 방어 계획은 수립을 했으나 방어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 혹은 뭐 기동 훈련 아니면 사단급 훈련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기껏 해봤자 대대급 훈련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950년 1월 1일 김일성은 남침 계획을 의미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월 12일, 당시 미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새로운 극동 방위선을 공개한다.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에치슨 라인은 미국의 도서방위선을 그대로 발표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스탈린은 도서방위선이 발표된 다음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결코 미군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미군은 철수했고 미군이 이 지역에 들어오지 않는 한 북한이 제의했던 전쟁 계획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자 1950년 3월 김일성은 다시 모스크바를 찾았다.
스탈린에게 다시 한번 적화 통일의 의지를 내비쳤고 김일성은 드디어 원하는 답을 얻었다. 결국은 50년도에 스탈린이 여러 가지 컨디션 밑에, 조건 밑에 허락을 해요. 그 첫째가 특정 지역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라. 그리고 남한의 통일 제한을 하라. 그럼 분명히 거부를 할 거다. 거부를 하면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밀고 내려가라. 그리고 아주 속전속결로 단시일 내에 한국 전 지역을 점령하라. 이런 조건만 하면 승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내가 충분히 수개월 내에 속전속결로 남한 전 지역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스탈린도 허락을 한 거고. 북한은 새롭게 파견된 소련 군사고문단과 함께 3일 내로 서울을 점령하는 선제 타격 작전 계획을 완성했다. 그중에 이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바실리예프 장군을 필두로 한 대거 군사고문단이, 소련 군사고문단이 이제 북한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독소 전쟁에서 활약하며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소련 전쟁 영웅 바실리예프 장군을 북한에 파견한다. 소련 또한 이 전쟁의 진심이었다. 북한에 들어온 소련 군사고문단은 사실상 북한의 남침 계획, 즉 선제 타격 계획, 플란 베어로버버 우다라라고 하는 최초의 소련어로 작성된 전쟁 계획을 작성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군사력 배치와 운용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북한에 전수해 주게 됩니다. 크게 1, 2,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서울 인근에서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고 2일차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5일차에는 수원, 그다음에 원주, 삼척선까지 돌파한다라는 거였고요. 2단계는 그 이후로 쭉 추격을 해서 군산, 대구, 포항을 잇는 선을 14일 만에 점령한다는 내용이었고요. 3단계로는 국군의 잔류병력을 송탕하면서 쭉 남해안까지 내려가서 목포, 여수, 부산, 한반도 전역을 석권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속전속결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달 이내에 미국이 참전하기 이전에, 혹시나 미국이 참전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참전하기 이전에 전쟁을 승리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 2, 3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단계였습니다. 김일성이 오랫동안 구상한 적화 통일의 망상이 선제 타격 작전으로 탄생한다. 작전 계획 수립부터 군수 물자 보급까지 모든 상황이 북한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중국 대륙을 공산국가로 평정한 마오쩌둥 역시 이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심한다. 동북아시아의 공산화를 목표로 뭉친 세 나라. 각자 이득을 위해 움직인 소련과 북한. 그렇다면 중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당시에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항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이북 지역, 북한 지역을 지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안보를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조선을 잃는다는 것은 입술이 없어져 이가 시린 것이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 집안이 위태로운 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을 중국 안보의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말하자면 이제 양국의 관계를 순망치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위해 38선 인근으로 병력을 집결한 북한.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1950년 6월 초까지 끊임없이 전쟁 위기설이 대두됐다.
38선이 그어졌을 당시 북한의 지배를 받았던 강원도 철원. 38선 이북의 주민들은 전쟁이 임박했음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었다.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은 과거 조선노동당사 지부가 생길 만큼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였다. 이곳 철원이 그 당시에 북한 정권의 최전방 지역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서쪽으로는 연천, 동쪽으로는 화천, 남쪽으로는 포천 이동해가지고 이 일대 전체를 아우르는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노동당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원평야를 차지해야만 이 서울로 통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도로를 저희가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38선 인근 지역이었던 철원은 한국과 북한의 크고 작은 충돌을 끊임없이 경험했다. 주민들은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북한군의 전쟁 준비 모습 또한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실제 인민군에 참전했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북한의 최전방이고 38선 인근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병력이 여기에 직결했던 곳이고 이미 전쟁이 나기 수개월 전서부터 그 당시에 철원 중학교에 다니던 그 학생들 그다음에 그 입대 연령이 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민군에 입대했던 사람도 있고 입대하기 전에 연령에 해당하는 남학생들은 각종 집체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38선 인근 지역에 살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를 더 많이, 더 자주 느꼈을 철원 주민들. 과거 교통의 요지였기에 전쟁 직전 북한군의 군수 물자가 이곳으로 집결됐다. 승일교 또한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승일교는 공산 정권에서 남침을 하려고 이미 다리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다리가 준공되기 이전에 완공되기 이전에 전쟁이 나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그 상황에서 그냥 인민군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948년 북한이 만들기 시작한 승일교는 6.25 전쟁 발발한 이후 철원이 한국 땅으로 되면서 1958년 한국에서 공사를 마무리했다.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됐다. 북한군의 각종 야포와 전차들의 진격으로 대지는 뒤흔들리고 그렇게 한반도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빠지게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1단계를 성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리고 1단계 이후에 빠르게 남진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서울로 가장 통하는 의정부 방면, 그러니까 여기는 북한군의 주공이 들어오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국 서울을 3일 만에 내주게 됐죠. 그래서 북한군 주공이 지향했던 의정부 방향에서는 우리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 실패를 했지만 춘천, 홍천에서는 국군 육사단이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춘천에는 이 북과 남을 통하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민군들은 탱크를 앞세워가지고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걸 결사로 다 방어를 해야 되고 그 외에 보병들은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런 치열한 전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인민군들이 대실패를 해가지고서 공격을 못한 거야. 춘천 시내를 다 26일 날. 원래 북한군 2군단 목표가 한강 이남으로 빠르게 내려와서 국군을 포위선멸해
가담을 하고 더 뒤로는 수원까지 내려와서 국군 후방 퇴로 차단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히면서 그들의 포위 섬멸 의도가 좌절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한강 이남에서 이제 서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북한군 6사단이 내려와서 국군의 포위 섬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김포 사령부에서 이제 부대들을 규합해서 북한군을 막아냄으로써 또 우리의 국군의 포위 섬멸 의도가 좌절이 됐고요. 또 이 틈에 국군의 이제 시흥 전투 사령부에서 퇴각했던 부대들을 재규합해서 한강선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선 방어를 하면서 사실 가능했던 이유가 아까 이제 북한군 2군단이나 북한군 6사단을 우리가 막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강선 방어를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무려 일주일 가까이를 북한군을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의도했던 서울을 함락시키고 빠르게 밑으로 내려와서 한반도를 석권하려고 했던 의도 자체를 좌절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미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군을 참전할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앞으로 이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거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자 유엔 안보리는 곧바로 한국 군사지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전황을 뒤집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는 역전된다. 50년 10월 아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해 북한군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자 중공군은 참전을 망설이게 된다. 중국이 참전 직전에 망설인 이유는 중국으로서는 지상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공군력이 낙후하기 때문에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공군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지연되고 소련이 확답을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상황에서 중국이 지상군을 무한정으로 공군력 지원 없이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손실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중공군은 미국이 38선 이북으로 넘어오면 중공군도 개입하겠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해 중국 코앞까지 들이닥쳤고 1950년 10월 8일 중공군의 지상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한다. 떼고 뺏기는 고지전이 시작되면서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점점 장기화되어간다. 38선 인근에서 전선이 고착화되고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싸우다 수많은 목숨이 쓰러져갔다. 무려 3년 1개월간의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며 마무리됐다. 6.25 전쟁으로 국군과 유엔군에 77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한반도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100만여 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고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 반민족적인 행위죠. 같은 동족을 무기를 써서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집이 파괴되고 온 국토가 완전히 그냥 정말 작살이 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반역사적 행위고 반민족적 행위고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김일성 집단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일성의 야욕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조국 해방전쟁, 미국의 승리한 전쟁이라며 사실을 왜곡했고 한반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이후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각종 도발 사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여전히 진행형이다.